다음으로 피부 연조직 감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연조직은 표피와 진피, 피하 조직, 근막,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에 생긴 감염으로 대표적인 것은 농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의 상층부에 생긴 감염으로는 대표적으로 단독이 있는데 경계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진피의 하층부와 피하 지방층에 생기는 감염으로는 셀룰라이티스, 연조직염이 있는데요. 경계가 모호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낭에 생긴 감염으로 모낭염이 있는데 모낭에 감염되어 진피에서 피하에 걸쳐 화농이 일어나서 털이 자라오는 부위에 염증성 결절이 생기고 그 위에 농포가 형성된 경우를 종기, 푸른클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인접한 모낭에 감염이 파급되어 농이 차 있는 염증성 종괴가 형성된 경우를 큰 종기, 카분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부 연조직 감염의 항생제 치료는 무엇이 좋을까요? 우선 농가진, 농창의 경우에는 아목시실린 클라보나이트나 1세대 세팔로스포린이 드러그 오브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세대 세팔로스포린으로 충분하게 치료가 되고요. 안에어로브 커버리지까지 필요할 때는 아목시실린 클라보나이트 복합제인 오그멘틴 제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부 농양이나 큰 종기, 종기의 경우에도 아목시실린 클라보나이트 1세대 세팔로스포린이 드러그 오브 초이스입니다. 단독과 연조직 이염의 경우에도 1세대 세팔로스포린이 드러그 오브 초이스이고 아니오르브 커버리지까지 필요하거나 주사제도 사용할 경우에는 암피실린 설박탐 또는 아목시실린 클라보나이트 복합제가 드러그 오브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렴, 폐혈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IDSA에서는 병원 획득 폐렴 진료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멀티드럭 레이선트 패소젠에 의한 하스피털 어콰이드 뉴모니아의 위험 요인을 단순화하여서 한 개만 제시했는데요. 바로 3달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 있는가입니다. IDSA에서 이전에 발표한 지침에는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 하스피털 어콰이드 뉴모니아로 세분화를 했었고 멀티드럭 레이선트 패소젠의 감염 위험 요인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 항생제 치료를 하다가 대학병원으로 온 경우 대부분 멀티드럭 레이선트 패소젠 감염을 의심해서 3가지 항생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공고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감염돼서 이미 1차 항생제를 사용하고 온 환자라 하더라도 모든 환자에서 안티슈도모라 안티바이오틱스 더블 커버리지와 방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드 같은 MRSA 커버리지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6년 이전 IDSA 진료 지침에서는 이 3가지 항생제를 다 써야 된다고 공고하니까 현실과 괴리감이 컸었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후속 연구들 결과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가 제대로 잘 정의되지 못하였고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와 관련된 다약제 내성균의 감염 위험 요인들도 항상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멀티드럭 레시던트 패소젠의 감염 위험 요인들을 다 정리해서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위험 요인 한 가지만 남겨 3달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용만 남게 되었고 정체가 불분명하던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병원 획득 폐렴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 기간을 일반적으로 10일이나 2주 정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요. RCT 결과 하스피털 거이드 뉴모니아라 하더라도 일주일 치료하나 2주일 치료하나 환자가 임상적인 호전을 미리 보였다면 예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표준적으로 병원 획득 폐렴의 치료 기간일 7일로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단 병원 획득 폐렴 환자에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3, 4일 내에 호전을 보였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타라탄 항생제의 경우에는 감수성이 있는 균주를 죽일 때 혈중 레벨이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베타라탄 항생제를 인터미턴트하게 인퓨저할 때보다는 Extended Infusion이나 Continuous Infusion을 하면 MIC 이상 혈중 레벨이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환자의 임상적인 예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안티슈도모날 베타락탐 항생제를 sepsis 환자에 썼을 때는 인터미터한 인퓨전보다는 프로롱드 인퓨전이나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했을 때 더 예후가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서 2016년 IDSA 병원 액덕 진료 지침에서부터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발표된 자마 연구 결과를 보면 폐혈증이 있는 중증 환자에서 메로페님을 컨티너스 인퓨전을 하나 간헐적으로 인퓨전을 하나 모탈리티나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아직 컨티너스 인퓨전이나 익스텐디드 인퓨전의 임상적 유의성이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래도 슈도모나스가 의심될 때 안티슈도모날 베타락탐을 썼을 때는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티슈도모날 베타락탐인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또는 세페핌, 메로페넴 등은 우선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의 경우에는 처음 볼로스 로딩을 한 다음에 하루 6번 투여할 때는 한 번에 4시간 이상씩 천천히 주사하고 하루 4번 투여할 때도 over 4hour로 천천히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메로페넴의 경우에도 하루 3번 투여할 때도 한 번 투여할 때 over 3hour로 천천히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스피털 어커이드 뉴모니아에서 치료를 위한 초기 경험적 항생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선 사망 고위험군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폐렴인지와 septic시약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사망 고위험군의 고려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MRSA 감염 고위험군인지는 90일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 치료실에서 배양된 SORS 균주 중 MRSA 비율이 20%가 넘는지, 이 두 가지를 MRSA 감염 고위험군인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septic시약이 아니고 3달 내에 IV 안티를 사용한 적도 없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 치료실이 기존의 다른 환자에서 자란 배양 검사에서 SORS 균주 중 MRSA 비율이 20%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이나 세페핌이나 메로페넴 같은 항생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과거 하스피털 어카이드 뉴모니아에서는 멀티드러그 레지스턴트 폐소제를 커버리지하기 위해서 듀얼이나 트리플 제제들을 권고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 그런 위험 요인들이 없을 때는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이나 이미페넴 또는 메로페넴, 세페핌 등을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하면서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망 고위험군은 아니지만은 MRSA 감염 고위험군인 경우, 즉 3달 내에 IV 안티를 사용하였거나 그 병원에서 자란 균주가 상당수가 MRSA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세페핌, 메로페넴 등의 항생제를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방코마이신이나 리네돌리드 같은 MRSA를 커버하는 항생제를 추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만약 사망 고위험군이거나 3달 내에 IV 안테를 사용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멀티드러그 레지던트 폐소제에는 감염 위험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슈도모나스 감염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티슈도모랄 안티바디인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세페핌, 레보플록사신, 메로페넴 또는 아미카신 등의 항생제를
두 가지를 사용하여서 안티슈도모날 더블 커버리지를 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MRSA를 커버리지 하기 위해서 반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드를 병합해서 총 3제 병합 치료를 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하스피털 어콰이어드 뉴모니아 항생제의 치료 기간으로는 7일을 공고하였습니다. 단 7일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사용 후 한 3일 정도 안에 환자의 심통 호전이 있을 경우 같이 임상적인 변화나 환자의 검사 결과 호전 정도나 방사선학적인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 획득 폐렴의 항생제는 3세대 세파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세페핌 정도만 들어가 있고 세페핌이 아니라 세프타지딘 정도만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항생제인 세포탁심이나 세프트리악손 같은 다른 일반적인 3세대 세파 항생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세프트리악손의 경우에는 멀티드럭 레이센트 패소젠을 커버하기 힘들기도 하고 슈도모나스 커버리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티드럭 레이센트 패소젠의 대표적인 것으로 ESBL 파지티브, 즉 Extended Spectrum 베타락탐메이즈 양성 그람 네거티브 로드들이 있겠고 그 경우에는 3세대 세파의 대표격인 세포탁심이나 세포트리악손의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슈도모나스의 경우에도 세포트리악손과 세포탁심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병원 획득 폐렴 진료 지침에서 세포트리악손이나 세포탁심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2017년 유럽 호흡기학계 병원 획득 폐렴 진료 지침을 보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병원 획득 폐렴이라 하더라도 세포트리악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보면 우선 멀티드럭 레이센트 패소젠의 위험 요인이 없을 때, 즉 3달 내의 항생제 사용력, 그리고 비항 검사에서 자란 균주 중 멀티드럭 레이센트 패소젠의 비율이 25%가 넘는 병원의 환경, 5일 이상의 입원력, 이전에 다약제 내성균이 자랐던 과거력 같이 이런 다약제 내성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이 없을 때, 그와 함께 병실에서 자라는 SORS 중 25% 미만이 MRS인 경우, 그리고 세틱샥이 아니고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하스피털 어콰이어드 뉴모니아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이 경우에는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처럼 치료가 가능하고 당연히 세프트리악손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세포트리악손 같은 3세대 세파를 사용할 때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인펙션과 MDR 패소젠의 발현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발표된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 진료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의 정의는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CAP이거나 샥 상태이거나 벤틸레이터 같은 오간 서포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환자에서 3세대 세파인 세프트리악손 같은 항생제 외에 다른 약제들이 커버 필요해서 사용할 때는 꼭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찾아낼 수 있는 다중 PCR 검사를 하는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즉각적인 벤틸레이터 케어 같은 벤틸레이터 케어를 위한 인투베이션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우선 하이플로우를 사용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의 경우에는 경험적 항생제 요법으로 베타락탐을 쓸 때 플로로케놀론 대신에 마크로라이드를 추가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로라이드 치료 기간을 3일에서 5일 사이로만 공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커버리지를 생각한다면 베타락탐 플러스 플로로케놀론이 베타락탐 플러스 마크로라이드보다 더 항생제 커버리지 하는 균주의 종류들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표된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뉴모니아 지침에서 베타락탐 플러스 플로로퀴놀론 대신에 베타락탐 플러스 마크로라이드를 우선적으로 공고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크로라이드 제제가 항생제로서의 세균 치료 효과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항염증 효과,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령 발견된 균주들이 사용한 마크로라이드의 내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마크로라이드가 가지고 있는 항염,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 환자의 예후 후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베타락탄 플러스 마크로라이드 제제를 우선적으로 복합요법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 환자의 항생제 치료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칼시토닌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하였습니다.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의 임상적인 양상이 처음 항생제 사용 후 3, 4일 내에 좀 좋아지다가 나중에 항생제를 끊을 것을 결정하는 시기인 5일에서 7일 사이에 환자의 심통 호전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항생제 사용 후 5일에서 7일 사이에 환자의 임상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가 되었다면 항생제 사용 기간을 7일 이상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그때 임상적 안정성이나 심톰이 좀 애매할 때 프로칼시토닌을 써서 항생제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R로 확인된 인플루엔자로 인한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서는 타미플루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서 메틸프레드니솔론을 사용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진료 지침을 보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서는 스테로이드를 권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들의 해석과 채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서는 메틸PD 같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인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 즉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라 하더라도 균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결과 아뉴로브 감염은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를 일으키는 그람 네거티브 로드들이 원인 균주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앱세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아뉴로브를 커버리지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에서는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 치료 요법만으로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뉴모니아에서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컨트로버시가 있었는데요. 올해 NEJM에서는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서 하이드로코티손을 사용한 군과 플라시보를 사용한 군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이드로코티손은 기존의 샤기에서 주던 방법과 비슷하게 하루에 200mg씩 컨티너스 인퓨전을 하였는데요. 하이드로코티손은 초반 4일 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서 하이드로코티손을 사용했을 때 28일 사망률이 현저하게 대조군에 비해서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플라시보를 준 군에서는 11.9%, 하이드로코티손을 사용한 군에서는 6.2%만이 사망해서 현저하게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의 경우에는 약간의 컨트로버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메틸PD나 하이드로코티손을 주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브그룹 아날시스를 보면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서 하이드로코티손을 줄 때 24시간 이내에 가능한 조기에 투여하고 높은 CRP 수치를 보이는 심한 염증 상태에 있는 환자, 그리고 여성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따라서 시비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에서 특히 높은 CRP 수치를 보여준 것처럼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가능한 조기부터 하이드로코티손이나 메틸PD 같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증상 세균류나 무증상 용류는 항생제 치료를 할 필요도 없고 유리날리시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증상이 있을 때만 소변 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만 하부 요로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뇨관은 유지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만 유지하고 가능한 조기에 제거할 필요가 있겠고, 도뇨관 유치 환자에서 예방적 항균요법, 유치 도뇨관을 항균제로 세척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단순 방광염 환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방광염에 특화된 항생제만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방광염에서 3세대 세파나 시프로프록사신 같은 플로로케놀론을 사용하게 되면 멀티드럭 레지스턴트 폐소젠의 발현 위험을 현저하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방광염에서는 꼭 필요한 항생제를 꼭 필요한 스펙트럼만큼만 사용해야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포스포마이신 제제를 한 번 먹는 방법, 또는 니트로퓨란표인 같은 약제를 100mg 하루 2번 5일에서 7일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니트로퓨란토인의 경우에는 비급여 약만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점은 있겠지만은 니트로퓨란토인 100mg 하루 2번 5일에서 7일 요법이 충분하게 심플 시스타이티스에는 효과가 있고, 포스포마이신을 자기 전 한번 먹는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포스포마이신 제제를 자기 전 한번 먹는 방법에서 꼭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방광 내에 이 포스포마이신이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먹는 이유가 그것이고, 또 그리고 환자에게도 가능한 이 약을 먹고 나서 소변을 좀 참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약을 먹었는데도 조금 자다가 새벽에 이른 시간에 바로 소변을 받고 단순 방광염 증상이 완전히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 포스포마이신 제제를 한 번 더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성 방광염이 있는 여성은 물을 많이 마시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발성 방광염이 있을 때 그때마다 3세대 세파나 시프로포록사신 같은 약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미한 급성신우신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프로포록사신 내성이 아주 광범위한 편이기 때문에 세포트리악손을 주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증 신우신염의 경우에도 샥 같은 것이 동반되지 않고 sepsis 같은 것도 동반되지 않는다면 시프로포록사신 같은 약제보다는 세포트리악손이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UTI 환자, APN 환자에서 폐혈증이 의심되는 중증 감염이 생겼던 경우나, 또는 최근 3달 내에 IVRT를 맞았던 경우, 다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제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컬처와 안티바이오틱 센시티비티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환자의 심통이 호전이 된다면 항생제를 디에스컬레이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혈증이 의심될 때는 우선적으로 항생제를 가능한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폐혈증은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환자의 멘탈에서 더 나빠지는 멘탈 체인지가 생기거나 수축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할 때는 가능한 조기에 폐혈증을 의심하고, 환자에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90일 내에 항생제 주사를 사용했는가가 제일 중요한 다제 내성균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3개월 내에 IVRT를 사용한 적이 있었을 때는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이나 카바페닌 같은 다제 내성균을 커버리지않은 항생제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획득 폐렴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관행처럼 10일이나 2주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항생제 치료 후 환자가 3, 4일 정도의 임상적인 호전이 있다면 7일 치료도 충분하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epsis나 septicshock 같은 이런 심각한 감염의 경우에는 가능한 환자를 조기에 의심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항생제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플루이드도 드럭이기 때문에 과다한 플루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노말 셀라인을 너무 관행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환자의 건강적인 컨디션에 맞게 우선적으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인 하트만 솔루션이나 플라즈마 솔루션 같은 약제들을 우선적으로 플루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